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운영 중인 소규모 회사의 40대 남성입니다. 먼저 이 이야기는 제가 보낸 것이나 이름, 직업 등 모두 익명임을 밝힙니다. 제가 가족이 있고 회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보내기 어렵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이야기가 즐거운 것이 아니라면서 전처나 지인이 알아볼까봐 두렵습니다. 법적 문제가 없다면 걱정하지 않겠지만 전처가 일반적인 여자가 아니라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말한 내용으로부터 제가 한돌싱이라는 것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이혼을 했고 전처와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전처가 일반 여자가 아니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람을 잘 몰랐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사람의 본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믿고 희생했던 과거가 있는데 뒤늦게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는 대단한 여자였고 그녀의 야망을 이룩시킨 셈이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저가 지금은 사업체를 경영하는 젊은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사실 다 전처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저는 적당한 대학을 나와서 일찍이 취업을 해 열심히 직장을 다니던 정말 평범한 젊은이였다. 얻는데 가정을 위해 더 큰 꿈을 꾸라는 말 한마디에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솔직히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제게 그때 전처에 그런 압박이 없었다면 제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는 얼마 남지 않아도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은지라 제가 꽤 오랫동안 구직 활동을 할 여력이 없었던 것이다. 주변 사람들은 이래 저의 형편 때문에 대학 생활도 누리지 못한 친구들도 많았는데 그래도 저는 부모님 덕분에 감사하게도 대학 졸업장을 달 수 있었으니 졸업 후 최대한 빨리 취업에 성공하는 것이 제가 보답하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품 개발자로서 열심히 회사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공대 졸업 후 취업이 어려운 시기여서 작은 회사에서도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큰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회사에서는 다양한 업무를 맡아야 했지만 호기심과 배우기를 좋아하는 성격 덕분에 새로운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전공한 것과는 다른 분야도 경험하면서 성장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는 내게 많은 것을 준 첫 번째이자 마지막 직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누구에게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야근을 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동안 연애도 할 수 있었는데 그 사람은 우리 회사의 생산팀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여러 공장에서 경험을 쌓고 우리 회사에 합류한 신입 직원이었죠. 회사의 규모가 작아서 생산직과 사무직이 혼합되어 있는 환경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그로부터 우리의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여자 얼굴을 보자마자 나는 사랑에 빠진 것 같았어요. 화장이 없는 순박한 얼굴에 부끄러운 듯한 웃음이 정말 순수하고 예뻤거든요. 더북, 쌍꺼풀, 없는 하얀 얼굴에 그녀는 눈부셨어요. 어떤 순서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어느새 사귀게 된다는 게 대부분이 그럴 텐데요. 1년 정도 지난 연인이 된 나는 바로 결혼이라는 과정을 거쳤어요. 사랑이 시작되면 얼굴이 익숙해지고 서로에 대해 알아가다 보면 결혼하게 되죠.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을 약속한 우리는 서로 결혼을 약속한 관계가 되었어요. 그녀가 결혼 얘기를 먼저 꺼냈죠. 보통 여자들은 20대 말에 시집가는 경우가 많은데 나랑 동갑인 그녀는 이미 30이 눈앞에 와 있을 때였어요. 어떤 사람도 조급한 기분을 느낀 것 같아요. 결혼식을 참석하면 불편한 기분이 드는데요. 어쩌면 결혼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나 가정을 꾸미는 것이 즐거운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녀를 정말 사랑했기에 연애 후 결혼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겨우 반년이 지났지만 서로를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때 사랑하는 사람과 빨리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저에게 결혼이라는 것은 어쩌면 인생의 안정을 그리는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우리는 양가 집안에 인사를 드리고 결혼 준비를 시작해 나갔습니다. 결혼을 약속하기는 했지만 결정하고 준비 과정만 거의 1년이 걸렸다 보니 그 뒤로도 꽤 많은 시간이 걸렸죠.
사실 우리 둘 다 집안이 흔들릴 여유 없지 않았고 부모님들이 아직 노후 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하신 형편들이라 자식들이 결혼한다는 말에도 도움을 주실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애초부터 기대하지 않았고 저나 여자친구나 둘 다 상황은 비슷할 거라 예상했어요. 그래서 저는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우리끼리 해결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어쩌다 보니 그녀의 생각은 다르더군요. 정말로 우리 집에서 도와주실 수 없냐며 난색을 표하는 겁니다. 그래도 남자 쪽에서 집을 해봐야지. 그럼 무슨 돈으로 직구하려고 그랬어. 그동안 모은 돈은 좀 있는 거야? 아닐 아까 말한 1억이 전부야? 아 그래도 부모님 덕분에 생활비 아끼고 거의 한 푼 안 쓰고 모아서 그 정도나 뭐 같지 아니었다면 어쩌면 없었을 거야. 부모님도 내가 돈벌이 시작한 뒤로는 결혼 준비하면서 용돈도 안 받으셔서 그런 거든. 그래도 이 정도면 대출 껴서 빌라 매매도 할 수 있을 거야. 빌라 크기스 3나는 빌라는 생각해 본 적 없는데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저는 제 경제력을 모두 오픈했는데 그때까지도 여자친구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제게 상황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자존심이 강하고 신중한 성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죽음을 골라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가 1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빌라를 싫어하면서도 통장을 열 생각이 없었습니다. 빌라를 사는 대신 아파트 전세를 더 받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결국 그녀의 말에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의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는 그녀의 형편을 알게 되었고 돈과 관련된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은 평생 한 번뿐인데 예식장에서 하고 싶지 않아서 괴로웠습니다. 결혼식 예산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고려하기도 했습니다. 그 데일서 덜어는 어떻게 달라진다고 합니까? 근력안을 포기하고 동남아 쪽으로 가보자고 하면 여기서 줄여서 예식장을 할 수 있겠는데 동남아 나는 웬만하면 모든 다른 하와이에 가고 싶었는데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관에서 눈을 낮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동남아 가도록 해. 지금 누가 신혼여행을 동남아로 가네요. 연휴 때나 하는 거지 나 사람들 앞에서 쪽팔리게 있어. 그런데 안 그러면 어디서 돈을 가져. 왜 또 예식장을 나도 하려던 곳으로 가자. 자신의 말대로 양쪽 다 하려면 절대 예산이 안 나오네요. 내가 자신 때문에 얼마나 더 눈을 낮출 필요가 있는데 아도 단계로 실망스럽습니다. 여기서 그녀의 이상과 현실이 다르다정이 그녀의 소리에 들이 있었지만 저는 씻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실과는 달리 너무 높은 이상을 바라는 그녀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말이라도 고마워하면 덜 했을 텐데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원하지 않아야 하는 저에게 섭섭하지 않은 그녀를 보며 저는 나 자신이 형편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씁쓸한 때도 있었어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은 잘 어울렸다. 결국 결혼식은 아내가 원하는 곳에서 치르게 됐고 예산이 모자라서 신혼여행은 가까운 동남아로 떠났어요. 어떡할 수 없는 현실의 결정 서로 한 발씩 양보하고 찌는 미안한 것은 늘입니다. 그녀의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는 그녀의 형편을 알게 되었고 돈과 관련된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은 평생 한 번뿐인데 예식장에서 하고 싶지 않아서 괴로웠습니다. 결혼식 예산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고려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야기해요. 결혼하고 나서 돈 많이 벌어서 아내를 하와이나 유럽에 데려다 줄 거라는 약속을 지키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회사에서는 열심히 일하여 승진을 이루고 싶었고 아내가 저를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아내는 작은 회사에서 일하는 저의 열정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저 적당히 일하라며 도배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회사에서 성과를 내고 싶었고 저의 꿈은 회사에서 과장 또는 부장이 되어 큰 업적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내와의 의견차 때문에 고민스러웠고 두 마음의 간극이 벌어지면서 저의 진로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맡은 업무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내가 개발한 제품이 출시될지도 모른다. 이번 기회는 매우 좋은 것 같아. 이런 기회가 많지 않을 텐데 기회가 오면 열심히 해야 한다. 물론 나는 단지 회사의 작은 직원일 뿐이지만 이 회사에서 최선을 다해야 삶이 얼마나 개선되는지 알 것이다.
당신이라면 이 직장에서 형편 좋지 않아도 나처럼 기회를 잡아 연봉을 높이고 이직하는 것이 낫다. 근육을 좀 부려서 바보처럼 행동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야 한다. 당신과 함께 일하는 것도 좋지만 같음에서 일하는 것이 초아의 올바른 남편이지. 나랑 같이 일해야 좋다고 생각한다면 나를 이해하고 놓아주어야 한다. 내가 이 일에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서야 알았어. 당신이 왜 그렇게 자랑스럽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 당신의 꿈은 당신이 성공하고 나를 데려가는 것이지만 언제 이룰지 모르겠다. 나는 소박한 삶을 즐기고 행복했지만 아내는 그렇지 않아 보여. 언젠가 데려갈 거라 했던 하와이나 유럽으로 떠나게 해줄 거라 약속했는데 최근엔 여자들은 명품백 하나씩은 다 있다며 자신은 없는 그 가방에 한을 품기도 했어요. 차근차근 해 나가면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던 저와는 달리 아내는 인생에는 한 방이 필요하다며 자꾸 자극했습니다. 그것은 아이가 생긴 이후로 더 심해졌죠. 결혼 1년 만에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사실 그것도 아내가 원하던 일이었어요. 이전부터 생산직 직장 다니기 싫다며 불평이 심한 아내는 결혼 후에는 아이를 낳아 전업주부로 살고 싶어 했고 그게 제가 더 열심히 회사를 다녀야 했던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집에 갓난아이가 있으니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직은 꿈도 꾸지 않았죠. 그런데 그런 제 생각과 달리 아내는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 더욱 변화를 원했습니다. 당신 진짜 그 회사 계속 다닐 거야? 내가 잘해서 빨리 승진해야 우리 가족한테도 좋은 일이야. 내가 빨리 과장 달면 연봉도 올라갈 텐데. 당신도 좋지 않겠어? 연봉이 올라가면 좀 더 편할 텐데 그렇다고 해도 제가 없다면 연봉은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애초에 대기업 직장인도 아닌데 무슨 생각에 미치겠다고 이러는 거야? 가족 생각한다고 하면 그 시간에 차라리 집안일을 해라고. 입에서 계속 나오는 게 언제 집 살 때, 언제 아이를 키울 때 당신의 삶에 대해 생각하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싶다고 합니다. 저는 충분히 만족한 상태에 자꾸 더욱 더 많은 것을 바라는 아내를 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에 들어가기에는 이미 늦었고 태어날 때부터 그곳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 꿈은 또 다르게 있었죠. 매번 다른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꿈꾸라는 얘기를 듣곤 했지만 창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기술력을 인정받는 회사에서도 제주 있는데 창업은 모르겠다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걸 우선은 한번 해보자고 최근에 얘기했는데요. 생각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기에 꼭 한번 시도해보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어려움을 감수한다는 점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습니다. 현재 안정적인 월급을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작게 시작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에게도 그럴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북돋는다는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내가 현재 안정적인 상황을 중시하여 하려고 하는 선택에 대해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요즘은 장난감 하나만 잘 만들어도 대박을 치는 세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다른 분야인 것이 사실이지만 시작을 해보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적당히 하고 월급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도전을 통해 누구나 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포부도 없고 지금의 당신은 진정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전세를 살면서 언제 빼줘야 할지도 모르겠고 앞으로의 계획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삶이 만족스러워 보이진 않습니다. 스트레스는 있지만 부족함을 느끼진 않고 더 모아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어느 정도 여유가 있지만 만족스럽지는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나중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를 수도 있지만 지금의 삶에 만족해야 한다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도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남자로서 포부를 갖고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제품을 만들어내는 꿈을 가질 수도 있지만 현실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도전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젠가는 큰 꿈을 꾸려 했던 시절이 있었을 것이지만 현재 자신의 처지를 고려해 결정을 내리는 것은 어렵겠지요. 애인이 있고 가족을 뒤에 두고 독립적인 선택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매번 압박을 받고 무시당하는 것에 지쳐 창업을 고민하는 것도 무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많은 고민을 한 나는 국가에서 신생사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접했다. 나는 지원금을 받기 위해 도전을 했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모전이었는데 제안서만 준비하면 되어 나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았다. 평소엔 생각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귀에 포부를 가져라는 말을 들어 용기를 내기로 했다. 조심스러웠기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일을 준비했다. 마감일에 맞춰 신청을 마치고 다시 바쁜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랬지만 합격 소식을 듣게 되었고 지원금을 받게 됐다는 소식에 귀를 의심했다.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많아 아이디어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합격하게 됐다. 이후 실질적인 프로젝트가 이어져야 했기에 퇴사해야 했다. 사직서 때문에 얼른 집으로 숨어들었고 아내는 급하게 퇴사를 권했다. 결국 첫 직장이자 마지막 직장인 그곳을 떠난 후 창업의 길로 들어섰다. 작은 사무실을 얻은 나는 그곳에서 혼자 제품을 개발하려 했다. 힘을 썼습니다. 갑자기 벌어진 일들에 정신이 없었지만 당시에 저는 한시라도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집에는 어린 아들과 아내가 있었고 더 이상 돌아갈 회사도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평소 제가 야근을 할 때면 미쳤다고 난리를 치던 아내가 제가 창업을 한 뒤로는 더 열심히 하라며 늦게 들어가는 것을 이해해 줬다는 것입니다. 덕분에 저는 정말 잠자는 시간과 밥 먹는 시간을 줄여서 여의심히 개발에 매진했고 어느 정도 성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초기 제품의 분량이 몇 가지 있었지만 점차 줄여가게 됐고 몇 달 만에 시제품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어요. 솔직히 대기업임을 몰라도 개인 혼자서 단시간에 그 정도 성과를 낸 것은 거의 기적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남들은 몰라도 개발자인 저는 누구보다 잘 알았죠. 내가 그만큼 피땀을 흘려 노력한 결과를 봤구나 하는 생각에 저는 정말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뒤로도 저는 한동안 참 바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제 예상대로 사업이라는 것은 제 손밖의 일이었어요. 저는 공대 나온 개발자일 뿐이지 사업 머리는 전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친구의 도움을 빌려 사업을 확장시켜 갔습니다. 그 친구는 아버지 회사 일을 하던 친구였는데 제 친구들 중에서 가장 여유 있는 놈이었죠. 결혼 생각도 없어서 여태 미혼으로 살고 있다지만 아버님이 아직 정정하신. 덕분에 하루하루 농담을 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유학까지 다녀온 사람으로 똑똑했어요. 그래서 저는 회사를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친구로부터 많은 경영 조언을 받았고 범위가 넓어지면서 동업의 형태를 유지하게 되었어요. 그 친구는 돈을 탐내지 않고 한 푼의 월급도 받지 않고 회사의 지분만 나눠주어서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기가 힘든 시기에도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었고 몇 년 동안 훌륭한 회사의 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정말 꿈만 같았어요. 몇 년 전에는 중소기업 직원이었던 내가 한 회사의 사장이 되다니 해외 수주를 받고도 꿈만 같아서 제 것인지 꼬집을 정도였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이룬 결과라서 매우 당연한 것 같았어요. 가끔은 내장이 끊길 것 같이 아프고 잠이 부족해서 피곤하고 힘들기도 했지만 회사를 세운 이후에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나만 알았던 제 노력이지만 스스로를 대견하고 자부심을 느끼기도 했어요. 불만은 없었어요. 덕분에 사장이 되었고 가족들도 여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사모님 노래를 부르던 아내는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했고 이제 원하던 대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가격표를 보지 않고 명품을 사는 것이 꿈이었던 것처럼 매일같이 쇼핑을 즐기며 쌓아온 한을 푸는 것이었습니다. 유럽, 하와이 등 가고 싶은 곳은 모두 다녀올 수 있었고 그 결과로 행복해 보이며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제가 원했던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겨우 몇 년이 지나도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면서 달려왔기에 이제는 가족과 함께 여유를 즐기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유가 생겼더니 삶이 변하고 아내의 소비 습관과 시간 배분이 변해버렸죠. 그것은 마치 낯선 아주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젠 내게는 여유가 생기지만 혼자 바쁜 일이 아닐까 싶다가 이제는 회사 일을 중시하지 않고 당신과 우리 아들과 즐겁게 지내고 싶다고 생각해요. 영준이가 곧 학교에 들어가겠지만 가족들과 오래 기억될 추억을 만들기 전에 다 함께 동심을 즐겨야겠어요. 그동안 바쁘다며 신경을 썼지만 그동안 저는 무엇을 했을까요? 혼자 영준이를 키우고 가사 일을 했겠죠.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당신도 이제 여유를 가질 때가 왔어요. 왜 이렇게 불평이 많은 건가요? 당신도 사장답게 다른 사장님들과 소외되어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게 되었지만 사람은 왜 그렇게 중요한 가족이 더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사업은 진심으로 하는 것이므로 아내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모임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그 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에는 화장 없이 수수한 얼굴이었는데 갑자기 변해 어디를 건드린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젠 명품이 아니면 입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형편이 좋아졌으며 여유가 생겼고 그로 인해 삶이 바뀐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의 삶은 크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부모님에게 해드리는 것을 제외하면 별다른 것을 샀거나 즐기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언제부터인가 다른 사람 같아졌습니다. 그 후로 아내는 바쁜 삶을 사는 동안 저는 회사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회사는 잘 되었고 저도 더 잘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변해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중간중간 기쁜 일도 있었습니다. 뜻밖의 둘째가 생겼습니다. 둘째를 예상치 못했지만 늘 딸을 가지고 싶었던 나로서는 기뻤습니다. 큰딸과 늦둥이 둘째가 함께라니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딸의 귀여운 행동에 정말 행복해했어요. 그러나 가족이 더해진 이후로 더욱 열심히 살아야 했습니다. 매 순간 아이들을 챙기고 집안일을 하며 회사와 가정을 챙기느라 바빴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거나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가정을 소홀히 한 것은 모두 제 탓이었어요. 맏딸은 혼자서 키우느라 힘들었지만 둘째 딸을 돌보는 것에는 돌보미를 고용했어요. 아내가 아이를 키우느라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랬죠. 하지만 어느 날 아내가 이혼을 요청했어요. 그때 둘째 딸이 5살이었죠. 아내는 제가 집에서 아이를 돌보아 준 적이 없다며 비난했어요. 그래서 이혼을 결심했다는 거죠. 정말 많이 놀랬고 슬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결국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 후로 전 아내와 함께 살았어요. 원한다고 해도 적절한 합의혼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소송으로 가야 할 수도 있어요. 영화는 제가 데려갈 테니까 당신은 영준이를 데려가 말무가내로 이혼하겠다는 그 말은 어이가 없었지만 제게서 딸 아이를 데려갈 것이라는 아내의 말에 저는 기절했습니다. 이 어떻게 되더라도 딸 아이는 내어주지 못할 것 같았어요. 쟤는 끝까지 이혼은 안 될 것이라며 아내를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나와 대화조차 하지 않고 세계 이혼 소장을 보내버렸어요. 계속해서 아이의 양육권을 주장했죠. 저도 끝까지 매달렸지만 결국은 절망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까지 되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그 후 아내는 이혼 소송으로 바쁘니 거의 외톨이 된 것처럼 보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내의 마음을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밖에서 엄마를 만나온 딸아이가 이상한 이야기를 해왔어요. 아빠가 가짜 아빠라고 이제 진짜 아빠를 만날 거래. 아빠가 영화 가짜 아빠였어. 아빠가 뭐냐고. 영화야. 이게 무슨 이야기야. 엄마가 아빠가 가짜 아빠라고 말했어. 다음에 집 아빠를 만나러 가자고 했어요. 아빠는 미국으로 이사 가기로 했다. 그러자 5살 어린 딸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딸이 미국인이 된다고 하니 놀란 아빠는 당혹스러웠다.
하지만 너무 단순한 어린이의 말로만 생각할 수는 없었다. 결국 아빠는 딸의 말을 확인하기로 했다. 유전자 검사를 받더니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딸이 아닌 것이었다. 아들의 검사는 맞았고 아내가 이혼을 요구한 것도 이유를 밝혀줬다. 이혼을 주장하는 아내는 비밀 연인과 함께 있어 영화 시간이 째끼서 재산을 나눠서 뺏긴 돈으로 미국으로 이민 가려는 계획이라더라. 이처럼 아내는 양육권과 재산 분할을 요구했다. 하지만 아빠는 가정을 지키고자 행동에 나섰다. 재산 분할 문제를 생각조차 하지 않았지만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되고 정신을 차릴 때 이미 손해를 보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결국 모든 것을 알게 된 저는 뒤늦게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그 여자가 원하는 게 돈이라면 그 돈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게 해야겠다고 말이에요. 결국 저는 그제서야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고 함께 회사를 꾸리던 친구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혼자 키운 회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친구도 알아야 했죠. 그래서 역시나 친구는 본 문제보다는 제가 처음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고민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방법을 제안했어요. 진짜 너무하네. 솔직히 자기가 회사 일에 기여한 게 뭐가 있다고? 아이돌을 보는 건 여태 펑펑 쓰는 돈으로 충분하지 않냐? 오히려 회사의 성장 뒤에는 가정이나 일에 신경을 썼느냐? 애들이 문제가 생길 때도 너 혼자 가봤잖아. 그런 여자에게 회사 지분을 내어주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된다. 그 문제는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볼 테니까 너는 일단 이혼 준비를 다 잘 하도록 해. 아내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나는 그 뒤로도 아내를 붙잡는 듯이 매달리면서 몰래 이혼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내의 외도 증거들을 수집하고 가정생활이 얼마나 불성실했는지를 밝혀냈죠. 나의 지금 이야기는 결혼 생활에서의 갈등과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이자 문제 때문에 아내의 심리가 약해지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에게 더 의존해야 한다는 느낌에 기뻤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아내에게 전달했고 아내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경영권 문제로 인해 남편이 진수를 넘겼다는 오해가 생겼고 이에 대한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은 대출도 막히고 아내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아내는 혼란스러워하며 대출을 거부합니다. 이야기는 남편과 아내 사이의 의사소통 부재와 신뢰 위반으로 인한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까지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당신은 결혼하지 않아서 회사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진수가 저질러왔던 일이라고 그 여자는 내 이야기를 너무 쉽게 믿었어. 서류는 이미 정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직접 봐도 믿을 수밖에 없었을 테니까 좀 더 알아본다면 거짓말을 알아차릴 수도 있었을 텐데. 다행히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 아마 그 여자는 내가 한 일을 믿지 않았을 거야. 나는 온달이고 그녀는 평강공주인 줄로 알았으니까. 덕분에 나는 그 여자를 쉽게 속일 수 있었고 함께 서운해할 아내는 급히 이혼 합의를 원했어. 당신의 상황이 어려워졌지만 어쩔 수 없어. 당신이 어렵게 되면 나도 어려워지니까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해. 어쨌든 나는 양육권과 양육비를 갖길 원해. 그것뿐이야. 당신도 살아야 해. 하지만 양육비는 못 주고 있었는데 그럼 이 상황에서 양육비를 포기해야 하는 거야? 내 자식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남의 자식의 양육비를 내야 하지? 양육비는 아빠가 내주는 게 맞지 않아? 그리고 결국 아내가 신청해서 원소송은 기각되었어. 법정에서 울부짖는 그 여자의 모습을 보니 왜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 그리고 나는 오히려 그 여자에게는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아냈습니다. 아들의 양육권도 저에게로 가져왔습니다. 물론 그 돈으로는 그 여자의 한 달 생활비밖에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돈을 돌려주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아마도 타면 누구도 모르고 다 빼앗겨 버릴 뻔했을 거예요. 그 후로 저는 아들을 데리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이사를 떠나기로 했고 그 여자는 딸아이의 아버지와 함께 외국으로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국으로는 못 갔을 것 같고 동남아시아로 간 것 같은데
그 남자도 돈이 그리 많지 않아서 재산 분할도 받지 못했으니 거기서 어떻게 버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여자가 어디로 가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함께 사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요. 그래도 이후에 알아낸 것은 아들이 제게 대단히 애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이를 소홀히 대해야 마음에 들지 않는 걸까요? 그래도 자식에게는 늘 미안한 게 부모 마음이죠. 앞으로는 아들에게 아무런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고 계속해서 회사와 아들을 생각하며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